어서 오세요. 자, 이제 아마 몇 초 남았을 것 같아요. 8시. 땡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오신 분. 그리고 줌을 믿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으리라고. 혹시나 혹시를 대비해서 하나 더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를 아마 하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부탁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신청서를 적어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보고 잠깐 쉬고 다시 하고 아마 이런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노션으로 만든 제 홈페이지고요. 이제 차후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저하고 연계돼서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여가면 이제 플랫폼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 플랫폼은 블로그죠. 블로그입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 책장이죠. 이 책장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제 서재입니다. 한 170권 정도가 책이 들어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블로그의 책 리뷰는 도화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느냐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이제 그런 독서에 대한 거 그리고 디지털 문화에 왔는데 디지털 문화에서 독서가 다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독서를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넣어줄까를 고민을 계속 끊임없이 10몇 년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독서가 그렇게 막 완전 작정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이걸 좀 뭔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제가 지금 진행하는 책 리뷰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브레인 독서 토론이 뭔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여상을 나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네, 요거는 안 된다고 대학은 안 된다고 근데 여상을 보내놓고 학비가 더 들은 거죠. 학원비를 다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차라리 여고를 보낼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상을 가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때 딱 여상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 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딱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끝납니다. 정말 중후라고 자격증을 땄어요. 한 10몇 가지, 한 20가지 되는 자격증을 다 땄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빨리 했습니다. 3학년 초 올라가자마자 취업을 했고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19살 때부터 제가 올해 48이거든요. 한 30년 가까이를 이렇게 계속 일을 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는 약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통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뭔가 있을까 싶어서 방통대 뒤늦게 알아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고 결혼을 하고 임신된 상태에서 방통대를 해서 핏덩이 놔놓고 마지막 졸업시험까지 쳐서 제가 4년 반 만에 졸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뭔가 전문직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행동들 말하는 것들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배운 사람도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고 나면 형편이 좀 풀리면 심리학 공부를 해보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직장 다니는 여직원이 언니야 요즘 사이버로 공부를 할 수 있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이제 심리 상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된 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심리상담 공부를 했어요. 2년 편입을 해서 2년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날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무식하게 공부했다고 다들 주변에서 사이버로 공부하는데 너처럼 공부하는 애는 없을 거다라고 해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심리학 공부를. 너무 재밌었고 그거를 공부하고 나니까 조금 눈이 뜨이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거에 대한. 이제 저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다 인격이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거 공부한다고 직업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시는 분께서 돈을 확실하게 벌려면 언어 치료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언어 치료를
석사를 언어치료를 연결해서 대구 한의대 언어치료학 석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고생을 좀 해가지고 논문을 썼고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자격증을 따니까 이게 정부 국가 사업으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또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첫 해 시작하는 국가 자격증을 언어 치료를 공부를 해서 땄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막 할 수밖에 없는 걸 하고 나니까 저한테 드는 마음은 그랬어요. 아, 이거를 조금 더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좀 잘 했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는 이제 공부를 했고 교육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 성인까지 노인까지 만났거든요. 제가 뭐 숫자를 다 세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인생 로드맵, 학업 맵이 아 정말 좀 잘 안 형성됐다.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독서를 잡아주는 부모, 독서를 잡아줬던 선생님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학원만 쫓아가는 것들은 이제 그 목적성 그냥 이루어야 되는 것들만 하고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증이 아마 우리한테 계속 남았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계속 찾는 것 같고 근데 저도 베스트셀러만 한때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만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딱히 남는 건 없더라고요. 재미는 그때 있었어요. 또 자기계발서만 또 막 사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동기부여만 올라와요. 현실을 하나도 안 받쳐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아 책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긴 주는데 딱히 못 따라하고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계속 읽고 쓰기를 시켰는데 그게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 순간만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근데 제가 장애 아동들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걸 직접 보면서 이게 좀 착안을 한 것 같아요. 디지털이 오면서. 책을 읽히고 쓰기를 하는데 관심은 핸드폰하고 컴퓨터에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이거를 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브레인 독서법이라 지어놓은 게 이거예요. 결국 독서를 하지 않으면 브레인이 망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계속 독서에 대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건강한 브레인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브레인은 전두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브레인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 전두엽이 올 때까지 그때가 초등시기 학습을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이제 지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부모가 잘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 뒤에 그 사회적인 부분,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한 게 트라이앵글 교육이라고 세 명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랑 선생님이랑 부모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그림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하나가 삐걱하면 이게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잘 안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 지금 노션으로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게 다 링크가 해서 걸려요. 걸려서 다 넘어가게 해놨거든요. 지금 저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네, 유튜브, 카페, 인스타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 가지고 있어서 클릭하면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노션의 장점은 연계가 쉽습니다. 연계가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맞다. 그거 좋더라. 그 사람 진짜 참. 네, 좋습니다. 진짜 줄 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안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책 리뷰는 아직 다 못해서 잠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강의안은 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다 노션으로 만들었고요. 저희 오늘 강의는 동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가죠. 제가 오픈 채팅방에 굉장히 여러 개의 동영상, 브레인 관련된 동영상과 제 리뷰, 뇌과학 관련된 리뷰들을 올려놨습니다. 봤다 1번, 안 봤다 2번. 강의 때마다 보여드립니다. 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네, 저만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인간만이 뇌를 가진 건 없죠. 모든 동물에게는 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뇌와 맘모스의 뇌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잠시 우리 뇌를 살펴보도록 하죠. 뇌관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감각을 조율합니다. 대뇌 변연계에서는 분노와 불안, 두려움과 욕구 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발달합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오늘 많습니다, 영상이. 네, 그래서 네, 핵심은 그겁니다. 저희가 뇌가 8개월 때 이미 천억 개의 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뇌세포가 가지고 태어났을 때 저희가 딱 유아기가 굉장히 어릴 때 중요하다고 그러죠. 2살에서 4살 이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폭발적인 뇌가 뇌 신경가지가 형성될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 뇌는 4가지의 엽으로 되어 있거든요. 후두엽, 맨 뒤에 있는 거. 그죠? 측두엽, 양쪽에. 두정엽, 앞에 전두엽. 그래서 점점 발달을 해 가다가 이때 굉장히 많은 전 뇌가 발달하죠. 그래서 그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전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유아기 때 굉장히 교육을 많이 우리가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전두엽인 거죠. 초등학교 때 올라왔을 때 6살, 우리나라 나이로 8세입니다. 근데 외국 나이로 6살, 6, 7, 8살 때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이제 전두엽에 그런 똑같은 전 내에서 있었던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사춘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가지들이 형성되고 어떻게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전두엽이 발달할 때, 전두엽이 발달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때 형성될 때 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유연해지는 것들을 배우게 되죠. 긍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사고들. 근데 이때 책을 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춘기가 아주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도 사춘기 가면 겪어요. 격번을 겪고 정체성 확립 때문에 겪는데도 그걸 하지 않고 독서나 공부를 하지 않고 사춘기로 가게 되면 정말 늘 싸우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볼 영상은 사춘기입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던 중학생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여종생이 영화를 운전면허도 없는 중학교생이 시내버스를 훔쳐 15의 충동성은 가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심리적 역동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런데 왜 15살 중학교 2학년에 그 특징이 극대화되는 것일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뭐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고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대뇌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에는 과잉 생산되어 있는 뇌회로와 뇌세포를 정리해 효율적인 뇌구조가 형성된다. 그동안 예술적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회로로 여겨져 잘려나간다. 만약 언어 영역 회로가 발달했다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는다. 살아남은 뇌회로의 연결은 더욱 견고해져 활발한 두뇌 발달로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적 적응을 위한 두 번째 리모델링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 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이 불안정하고 힘들고 아이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시기 동안에 아이들이 하는 교육적인 경험, 또래 아이들과의 경험, 예술적 경험 이런 것들이 잘 균형 잡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이후의 발달에 아주 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등 시기가 왜 중요하냐? 그 청소년 시기가 정말 중요한데 청소년 시기는 그 전두엽에서 활성이 되는 시기예요. 근데 초등 시기는 발달이 되는 시기고 그래서 발달이 되는 시기니까 미숙한 게 정말 많아요. 잘 안 돼서 근데 그거를 잘 갈 수 있게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초등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 교육의 전부는 독서라고 보시면 돼요. 독서가 전부예요. 독서가 전부인데 이제 거기에 공부가 연계되니까 독서보다 공부를 만약에 더 비중을 크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괜찮은데 독서의 양이 많아서 독해도 잘 되고 이해도 잘 되고 뭐 쓰기, 읽기, 말하기가 다 잘 되는 와중에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독서의 기반이 없이 독해도 좀 부족하고 뭔가 말할 때 자기 의견이나 토론이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어떤 수학적인 기능, 과학적인 기능, 어떤 교육적인 기능이 더 많이 치중되면 이거는 이제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예견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그렇게 해온 아이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는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뇌의 어떤 기능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제가 말하는 계속 전두엽이라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디오를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중에 가장 좀 쉬운 것들만 제가 했거든요. 대뇌의 부위별 기능. 대뇌는 크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누어지며 두 개의 반구는 뇌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뇌의 표면에는 수많은 고랑과 이랑이 존재하며 몇 개의 이랑이 모여서 엽이라고 불리우는 큰 부분을 형성합니다. 대뇌의 앞부분을 형성하는 이마엽 또는 전두엽은 기억, 사고, 판단 등 고등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뇌의 윗부분을 형성하는 마루엽 또는 두정엽은 다양한 감각을 이해하고 조합하고 신체를 움직이며 공간과 자세를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뇌의 옆부분을 형성하는 관자엽 또는 측두엽은
언어와 청각, 후각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대뇌의 뒷부분을 형성하는 뒤통수엽 또는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일단 뇌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어디에서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제가 말하는 전두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의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할 때 스톱할 수 있는 힘, 안 해야지 할 수 있는 힘, 억제할 수 있는 힘, 이게 굉장히 큰데요. 그걸 어떻게 하고 부정적으로 올라온 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 이제 그런 힘들을 키우는 게 전두엽입니다. 결국 통제거든요. 가장 큰 힘, 조절을 하는데요. 유연해지고 행동으로 하고 그리고 알면서도 덜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조절 기능이 전두엽에서 딱 관장을 해요. 걔가 이제 센스를 보낸 거죠. 너 감정 화났지만 화난 게 전혀 보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전두엽이 명령을 내리면 금방 싸우고 와가지고 굉장히 열이 받지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전혀 싸운 것 같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전두엽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 올라온다고 감정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올라왔지만 막아주고 누가 불러서 가야 될 것 같지만 가지 않고 내가 그거를 괜찮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힘, 이게 다 전두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두엽이 얼마나 힘이 큰지 알겠죠. 근데 그 힘은 계속 연습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히 발달되는 초등학생들은 당연히 어렵겠죠. 그게 이제 전두엽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디지털 기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를 잠깐 또 볼게요. 게임보다는 덜 재밌는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보통 일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든지 뭐 주변 사물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별로 그 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종류의 중독과 양상이 동일하다는 것. 인터넷 중독 아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전두엽 활성은 보통 중독자 연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러니까 갈망 상태? 중독이 되는 뇌 서킷, 회로하고 되게 비슷한 회로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갖는 뇌의 특성이 게임 중독자의 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건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고 한 달, 6개월 이렇게 공부해야 보상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보상이거든요. 인터넷 게임보다 더 빨리 확실한 보상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자극에만 몰입돼서 그 중요한 앞쪽 뇌가 본래 기능을 발휘해야 할 그 시기를 다 상당 기간 써버린다면 그 기간에 우리 인간의 뇌가 발전해야 될 좋은 자극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과 고도의 조직화 능력과 윤리적 판단 능력과 도덕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그만큼 빼앗기게 아이들의 뇌를 다시 촬영합니다. 2주 전과 같은 상황이 제시됐죠. 비슷한 수학 문제가 나오고 뒤를 이어 게임도 보여줍니다.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결과는 예측 이상이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특히 놀라운 건 중독성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더 큰 변화폭을 보인다는 점. 2주 동안 전두엽은 뚜렷하게 활성화됐습니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2주 기간이 좀 짧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2주만으로도 중독 성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충분히 그 교정이 가능한 거고. 핵심은 전두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있었죠. 전두엽을 쓰기 시작하면 중독 위험은 줄어듭니다. 전두엽 자체가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2주 동안에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전두엽을 쓰게 해주니까 나중에는 비슷한 문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전두엽을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근데 전두엽을 써야지 하는 거는 의지대로 안 되고요. 그냥 반응적으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활동에 의해서 확실히 뇌의 활동성을 좀 변화시켜주는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망가져지고요. 다시 회복도 된다는 겁니다. 키포인트는. 근데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망가지니까 회복되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안 망가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망가지더라도 빨리 회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뭐 같으세요? 뭔지 알겠죠? 이거 우리 머리는 뇌는 나무 숲하고 그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가지에 굵은 가지가 있고 아주 잔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굵은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굵어지고 어떻게 하면 잔 가지는 아주 잔가 이거죠. 잔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네, 이게 옆에 와서 나무를 치거나 이러면 이 잔 가지는 어떻게 되죠? 부러지죠. 쉽게 부러지죠. 금방 잘려 나가잖아요. 자꾸 이제 거기 생명수가 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톡톡톡톡 부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유아기 때 아무리 똑똑하게 키우고 많은 영양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이 전두엽을 그렇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이런 잔가지가 돼가지고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굵은 이런 거만 남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럼 결국 우리가 우리 힘을 만들어주는 건 이 잔가지를 어떻게 굵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뇌는 그 잔가지들이 이렇게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시냅스 말단이거든요, 여기가. 말단은 이렇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거는 피에도 가는 거 호르몬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도 있고 피 속도 가는 건 호르몬이고 이렇게 뇌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뇌에서만. 그러니까 시냅스끼리.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냥 주고받지 않아요. 이게 파장을 일으켜요. 전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랑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이 파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뇌파예요. 네. 그 전기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미 8개월 때 32주차 됐을 때 뇌가 다 형성이 돼요. 아이의 뇌가. 그리고 이때 뇌세포가 이미 형성이 다 됩니다. 1000억 개가. 이렇게 이런 뇌세포가 이미 이게 유런이거든요. 뇌세포거든요. 이런 뇌세포가 유전자적으로 다 형성이 돼서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인원 개수가 적거나 문제가 생기면 잘 아시죠? 태어날 때 아이가 아프게 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태어나서 36주가 되고 40주가 되면 애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울고 뭐 배고프면 울고 달라고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손 움직이고 다 움직이잖아요. 다 유런 세포에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게끔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극을 주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면 다르게 변하죠. 점점. 이제 그런 우리가 모습을 아이들 키워 오셨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 진짜 많이 중요하게 교육을 다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신생아 때 태어나가지고 이런 가지가 엄청나게 생겨요. 얘가 이제 굉장히 빨아들이는 거예요.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빨아들이면서 잔가지 시냅스들이 굉장히 많이 쳐지는 거죠. 이렇게 2세 때까지 완전히. 그러다가 2세부터 6세 이때 정말 중요한 거죠. 잘려 나가는 거죠. 이제 그때 나 해결했는데 소리가 또 나요. 그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자극을 받았던 거가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잘려 나가서
배선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가 돼버리면 이제 책을 뭐 나는 2세 때까지 엄청 많이 읽어줬어요. 여기서부터 안 읽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읽어주나 마나가 되는 거죠. 이게 지속력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이게 쭉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내과학을 공부를 지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저도 한 7, 8년 가까이쯤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뇌파 공부부터 했었습니다. 뇌파 공부부터 하다가 이제 사람이 왜 저럴까까지 와가지고 뇌 공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뇌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전두엽까지 오게 된 거죠. 전두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이제 논문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바뀌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아이가 바뀌는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성인도 바뀌고. 근데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바뀌지 않는 게 뭐 때문일까? 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심리학 공부하고 상담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뇌를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뇌의 지도라고 해요. 아까 그런 그 시냅스와 뉴런이 형성돼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네트워크 지도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커넥톰이라고 합니다. 커넥톰.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뇌의 지도 이론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그 뇌의 지도가 다 달라요.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해석하기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변적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해요. 물론 제가 인간 본성이라는 책을 읽었어도 그 빈서판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갖고 태어나지만 이걸 변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격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성격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기질적으로 그래요라고 해버리면 걔는 안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왜 바뀌냐고 말을 하면 이런 뇌의 지도 때문에 바뀐다라는 거죠. 즉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그 학습이 단단하게 되면 얘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으로 지금 다 인정하는 거고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배선 정리하는 게 있어요. 정리를 할 때 그게 얘 성격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얘는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게 배선 정리가 되면서 잘려나갈 거는 다 잘려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잘려나가지 않은 중요한 것들은 붙어 있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약간 길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뇌과학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이런 거죠. 저희가 산에 내가 혼자 길을 가면 거긴 길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제가 매일 그 길을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오솔길이라고 하죠. 이게 내 풀을 내가 짓밟고 매일 다니니까. 그리고 오솔길이 생긴 거죠. 근데 동물도 다니고 다른 사람도 그 오솔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오솔길을 다니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길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냅스에 그 미엘린이라고 그 신경 가지를 싸고 있는 게 미엘린이에요. 그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길이 한번 나면 그 난 길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 그 길이 점점 확장이 되고 그 길이 나중에는 처음에 오솔길이었던 길이 지방도가 되고 국도가 되고 고속도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 계속 같은 요리를 여러 번 해보세요. 거의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게 되죠.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10년, 20년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게 이런 원리예요. 네, 뇌과학적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유전자로 프로그램된 본능이 아니라 학습된 능력, 이것이 커넥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커넥톰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문제겠죠. 그래서 이 커넥톰을 연구 개발했을 땐 60년, 70년대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승현준이라는 한국계 뇌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하고도 작년에 제가 그 리뷰도 썼는데 연결돼가지고 지금 들어가 계시죠. 연구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사람의 뇌는 왜 그렇게 다 다르게 작동할까를,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과학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책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까지 오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은 MIT의 교수입니다. MIT 교수인데
자, 이 선충 우리가 가장 그 작은 동물,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따지면 선충이 제일 작다고 해요. 근데 이 선충이 뉴런이 한 300, 여기 300개 정도인데 306개, 4개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 뉴런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 단면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뉴런이 이 300개가 되는 걸 다 연결한 이거를 지금 걸리는 시간은 12년이라고 했죠.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네트워크 형성된 뉴런이 우리 뇌세포에는 시냅스가 100조 개라고 하거든요. 100조. 100조면은 이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강하게 할수록 그 일을 전문화 되겠죠.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커넥터, 뇌 지도. 그래서 자, 이건 어떤 원리로 되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면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리웨이팅이라고 해서 뉴런들 간에 이제 막 그 정보가 들어오면 쏘아줍니다. 이렇게 서로 막 연결을 막 하고 이게 뇌파가 뛰는 거예요. 이 서로 강약 조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거가 이 사람이 매일 하잖아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자극이 가죠. 재연결을 합니다. 리커넥트. 시냅스끼리 그 길을 계속 뚫기 시작하는 거죠. 뚫기 시작하면 새로운 건 형성됐는데 하지 않는 이 와이어가 그런 거예요. 배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죠. 계속 자극이 오는 것들은 매일 하니까 계속 강해지고 안 하는 거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아까 가지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처음에 바로 가지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줄어듭니다. 그 일을 안 하니까 줄어들고 이거를 다시 리제너레이션 다시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뉴런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면 계속 그 반복돼서 새로운 자극들이 반복하면 그러니까 일례로 막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 우리가 처음에 학습을 배웠을 때 제가 재작년부터 책 리뷰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냥 그 블로그는 했었지만 포스팅을 했었지만 사실 책 리뷰는 안 했었어요. 제가 책 리뷰를 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짧으면 1년 한 2, 3개월 됐나 봐요. 이렇게 1년 2, 3개월에 170 몇 권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땠을까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의무감으로 했어요. 이거를 해야 산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증명할 길이 이거다. 뇌과학책으로 막 그것도 막 읽고 이해하고 쓰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령도 터득하게 되고 계속 매일 하니까 매일 했거든요. 100일을 매일 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힘이 생기니까 지금은 책 한 권 리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됐죠. 이렇게 된다라고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능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선이 되고 새로 정리가 되는 기회가 딱 인생에서 2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뇌 때 유아기. 근데 전뇌 때 한번 이런 형상이 가지치기가 되고요. 그 다음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전두엽이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노선이거든요. 이때 얼마나 살리느냐. 여러분들이 뭐 초중고를 다 해가지고 학습해서 온 것 같죠.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학습 능력은 초등학교 때에 가지고 지금까지 사신 거라고. 초등학교 때 좀 잘 살았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았다. 그럼 지금 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았다. 막 이렇게 그러면 학습이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뇌과학에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처음 학습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재미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하고 전두엽을 알려야겠다. 전두엽 초등 시기에 이루어지는 걸 꼭 알려야겠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전두엽 독서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모토에는 엄마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다루는.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포인트로 주는 거는 이겁니다. 초등아이의 문제행동에는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PPT고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전두엽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장 키포인트는 뭘까라고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보다 또 똑똑하신 분께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과 교수 심의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끈기도 있으면 좋겠고 자기 일 착착 따라서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려면
그 행동은 우리 뇌의 기능의 단물이잖아요. 뇌가 돌아가야지 시키면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뇌의 기능 중에 무슨 기능이냐 그랬을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자기 조절력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셀프 레귤레이션.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니 이 자기 조절력을 담당하는 뇌가 따로 있나? 따로 있습니다. 이쪽 뇌가 비교적 다른 뇌보다 늦게 천천히 올라와요. 성장이. 자, 여러분 어린 애기들을 보세요. 아이들 처음 태어나면 배고프면 울고 안 참잖아요. 짜증 있는 대로 나고 던져도 부모님들이 얘가 왜 이렇게 조절을 못해 안 하고 엉엉 받아주는 이유가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고 미리 알잖아요. 우리가. 실은 초등학교는 특히 저학년 때는 이 전두엽이 미숙한 상태에서 겨우겨우 조절하는 걸로 자라는 시기예요. 그래서 1학년이 20분 만에 벌떡 일어나고 온라인 수업할 때는 물 먹으러 가야지 그러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직 이 전두엽이 자기 조절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싫어하시는 그 ADHD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자기 조절력이 극대화하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막 행동도 많고 충동도 억제가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아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엄마도 싫어하시는 ADHD 기질을 가진 아이들인데 남자아이들이 몇 배나 많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자기 조절력 쪽은 여성들이 한쪽 위에요. 빨리 오고 훨씬 더 잘해요. 극단적으로 자기 조절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내면 병원에 오면 이런 전두엽의 기능을 검사하는 신경인지 검사도 있어요. 그것만 검사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하게 되죠. 병원에 오면 머리 아프게. 하지만 이제 꼭 검사를 안 하더라도 행동만 봐도 알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온라인 계약하는 부모님들 이럴 수가 특정이 되시면 사실 그 전문 기관에 와서 이런 자기 조절 관련된 그런 신경인지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또래에 비해서 정상이네, 좀 떨어지네, 좀 떨어지면 왜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문의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분이 차라리 온라인 계약할 때 우리 아이의 이 전두엽의 기능이 좀 어렵구나, 얘는 좀 괜찮구나 하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이거를 빨리 알아서 우리 아이가 이 전두엽의 발달이 빨리 못 와서 조절이 안 돼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밥 먹는 데도 말이 많고 빠르고 수업 시간에도 잘 못 참고 하는 게 있었다면 차라리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은 심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뇌의 그런 성장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심리와 뇌 발달을 같이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좀 더 명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되시면은 일단 검사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의해서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조절력은 이제 초등학교.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 제 방에. 그래서 제가 걸어놓은 링크들은 그렇게 어려운 걸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충동성이 없다라는 건 아까 저기 유전적으로 이미 얘들이 유전적으로 갖고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태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 조절력이 초등 시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조금씩 조절되는,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되는 시기라 그게 어떤 아이는 조금 잘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좀 늦은 아이가 있어서 그걸 누가 부모가 봐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저 애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라든지 너는 40분을 앉아 있어야지 왜 10분 만에 일어나느냐라고 계속 이 아이한테 너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이 아이는 왜 그런지 알까요? 이 아이는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거를 빠지게 되죠. 나 왜 그럴까?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아이가 이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제 자네 운해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자네형이다, 운해형이다 이런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뇌 기능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좌우뇌가 다른데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니까 나타나는 행동이나 언어력은 다르지 않겠어요? 다른데 한쪽이 많이 손상되거나 이랬을 때는 나타나는 행동이나 언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가운데 뇌량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나에서 해서 나오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쉽게 했는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의사분들이나 외과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구나 실험을 많이 하시니까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길어서 끝부분만 좀 볼까 했는데 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절단이 되거나 손상이 되면 이게 그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여기 브로카나 베르니케에서 잔해에 있어요. 거기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기능을 거기서 해요. 그런데 아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 너 왜 그러냐를 자꾸 물어보고 아이한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라고 약간 잔소리 같은 걸 많이 하면 어디가 다칠까요? 이게 일단 귀에서 듣잖아요 우리가. 근데 귀에서 듣는 좋게 안 들리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귀 옆에 뭐가 있느냐? 해마가 있어요. 기억을 담당하는 거.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있느냐? 네, 편도체가 있어요. 감정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그 감정을 거르느라고 기억으로 안 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어느 쪽 좌측에 있는 언어 기억, 언어 이해. 일단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알기 싫죠. 감정만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어디가 다친다? 근데 잔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잔해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하는 그 기능이 다 잔해에 있는데 그래서 잔소리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애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네, 그죠? 그게 어려운 점인 거죠. 이게 난제예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저도 뭐 이런 거를 네, 경험하면서 사는데 근데 기능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좌우뇌가 다른 기능을 하는데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제 그 소책자를 신청하시면 네,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소책자 있나? 원책자 있나? 잘 모르겠어요. 책자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좌우뇌가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다른데 자 좌우뇌의 기능 그러니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해하고 어떤 거를 많이 한 양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는데 그게 좌우뇌가 균형을 이뤄서 조금씩 다 균형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좌뇌에서 쓰는 기능과 우뇌에서 쓰는 기능이 잘 어우러져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가 창조를 했을 때, 네, 이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아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득 평균 제가 균형을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균형적으로 뇌를 이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 이게 편측이 있습니다. 좌뇌가 많이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빡시게 하면 네, 좌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대신에 우뇌는 계속 통제를 하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좌우뇌가 밸런스가 안 맞아져요. 대신에 학습이 떨어지고 학습을 말 못하면 네, 우뇌가 기능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 때문에 계속 감정이 많이 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좌뇌 성향인데 좌뇌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만 계속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잘. 우뇌 기능만 계속 살아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우뇌 성향인데 좌뇌 기능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네, 학습으로 가긴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감정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기의 좌우뇌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이걸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부진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연구해서 제가 리뷰한 것도 있어요. 저기 블로그에 이걸 가지고 연구한 논문을 가지고 제가 리뷰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아이보다 밸런스가 이게 맞는 균형적으로 된 아이들이 훨씬 네, 학습적인 능력 그리고 관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잘 하더라라고 그리고 창조를 해내는 능력 그리고 토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라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죠.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독서만 해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독서가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왜 할까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직업을 다 얘기해요. 그럼 그 직업을 얻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네, 꿈이 있냐고 그래 물어보죠. 꿈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직업을 달성하면 꿈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능은 네,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못 찾았다 하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재능. 근데 이걸 재능이 만들어진다라는 연구입니다. 그 부분에 한 챕터 제가 리뷰했던 내용입니다. 자,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재능의 요소가 뭘까? 정신력, 고도의 집중력, 열정, 이 세 가지랍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이 위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매일 해야 된다. 최소한 매일 1시간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냅스가 강해지고 강해진 시냅스는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는 재능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모든 재능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거나 안 되면 재능으로 못 살려져요. 자, 그 예를 들었어요. 자, 1990년대 베를린에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는 재능이 타고난다. 네, 여기 낙서하면 안 돼요. 네, 그 재능이 만들어진다. 이제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목표는 그겁니다.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다른 연주자들보다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타고났기 때문에 뛰어날까요? 만들어졌기 때문에 뛰어날까요? 이건 거죠. 어떤 것 같으세요? 자, 한번 해보죠. 1번 타고난다. 2번 만들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재능이 타고난다. 2번 재능 만들어진다. 뭘까요? 1번 재능이 타고난다. 2번 만들어진다. 오늘 이거 하나 얻어가시면 네 이제 빅뱅입니다. 완전히. 네. 내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분위기가 2번 같잖아. 그죠? 그래서 2번을 찍으시 정답인 거죠. 이게 지금. 네. 딱 눈치, 뭐, 이 와중에 1번 찍으면 눈치도 없으시잖아. 그죠? 2번을 다 찍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그죠? 네. 자, 그럼 보죠. 어떤 건지. 자, 서베를린 음악 아카데미는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 학교입니다. 이제 거기에 전부 다 나름 전국에서 유명하고 똑똑한 애들이 다 모인 거죠. 그 연주자들인 거죠. 그런 학생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또 모이면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최우수 집단 학생들보다 한 단계 낮은 학생, 그리고 아카데미 입학 기준. 그러니까 입학만 해도 대단한 아이인데 사실은 나는 그 지방에서 최고의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또 나눈 거죠. 세 그룹으로. 자, 근데 왜 차이가 있을까? 이건 거죠.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연습량. 얼마나 연습을 하냐,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연습을 쭉 해서 질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봤던 거죠. 이런 것들이 활동이 실력에 영향을 주는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결과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입학을 한 아이들이나 최고의 수준인 아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활동하는 거랑, 네, 그리고 즐기는 거, 즐거워하는 거랑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날까? 그럼 진짜 타고난 걸까를 알아본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아이들이 대부분 차이가 없었어요. 8세부터 시작을 했고 다 통계적으로 15살에 대해서 음악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심히 배운 거죠.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 이것만 봤을 때는 타고난다. 맞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레슨, 연습, 수업, 음악 관련 활동을 보낸 시간이 세 집단 모두 약 51시간. 한 주에 동일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으니까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세 그룹에 이렇게 아이들이 차이가 날까요? 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 거죠. 학생들에게 음악 관련 활동 20개, 음악곡 무관한 활동, 가사, 쇼핑, 여가 활동 10개, 총 30개의 활동과 본인 실력 향상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봤어요. 이게 뭘 나타낼까요? 네. 학생들은 실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혼자 연습이라고 모두 확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배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스스로 해야 되는 거. 혼자 연습하는 시간 차이가 났어요. 최우수 집단과 우수 집단 차이가 24시간. 우수 집단과 보통 집단 차이가 9시간이었어요. 자, 이걸 좀 더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미 차이가 나죠. 이미 최우수와 우수 집단이 24시간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최우수 집단은 혼자서 24시간을 하는 거죠.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근데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10세 때부터 묶어봤죠. 그랬더니 최우수 집단 7,410시간. 분명하게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말해주는 거죠. 혼자서 스스로
이 시간을 꾸준하게 계획된 시간을 채워나간 아이는 네, 재능을 발현한다라고 여기 논문에 이 연구에서 나타내 주죠. 이렇게 키우면 어떤 아이도 다 재능을 발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 저번 제가 특강할 때 저한테 묻더라고요. 작가님 재능이 얼마만큼 하면 재능이 가능할까요? 10년, 열에서 10년, 네, 10년 정도 같은 거를 하루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속 반복하시면 발현됩니다. 자, 예를 들면, 네, 뭐, 우리가 뭐 어떤 재능이 있다. 내가 요리에 좀 관심 있고 잘하는 것 같다.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놓고 1시간, 2시간 연습을 하는 거죠. 이 아이는, 네, 틀림없이 재능이 발현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됩니다. 네, 이거 뇌과학적으로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저는 이런 뇌신경과학 그리고 이런 재능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브레인 독서 토론이라는 네, 걸 만들었습니다. 브레인 독서, 브레인에 답이 있다. 뭐가? 독서가. 그 브레인 독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니까 다 이해하고 말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해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잘 알고 말을 하면 네, 달라지겠죠. 진짜 토론을 잘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토론 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서 네, 무마시키거나 네,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게 좀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토론할 때도 꼭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생각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토론을 넣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도 책에서 보고 여기 아까 그 재능 책에서 보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창조도 연습을 해야 된다. 뭐 계속 공부만 하고 계속 자기가 능력만 키운다고 해서 어느 날 딱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창조라는 거는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느 날 너 똑똑하게 살았잖아. 너 뭐 퍼펙트 했잖아. 만들어봐. 이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창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붙인 거죠. 미니 씨. 아주 작은 창조. 그러니까 번뜩이고 나는 생각들 있죠. 엄마 나 이렇게 해볼래. 나 이거 해볼래. 나 저렇게 해볼래. 이 자기가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해보는 것들. 창조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획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초등 미니 씨. 이름 너무 이쁘잖아요. 미니 씨. 크리에이터거든요. 미니 크리에이터. 그리고 리틀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창조 만들어냅니다. 사실 2단계 초등학교 때 6년을 이걸 쌓으면 중학교 때부터 만들어냅니다. 중학교 때 주식으로 돈 버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해냅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인, 빅씨. 이쯤 성인 되면 어떻게 되죠? 사실 대학교 때부터는 기업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론을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업을 해서 너 잘하고 이거 잘하고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협업을 해서 차린 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들 대학 중퇴해가지고 만들어내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반에 뭐가 있었느냐? 책이 있었다는 거죠. 다 독서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1시간 남았는데 굉장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소책자로 보여드리고 그냥 소책자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여기에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진짜 브레인 독서가. 그래서 그거를 테마로 했고요. 그거를 이렇게 난무하는 온라인 시대 때 핸드폰하고 디지털 기기, 즉 스마트 기기, 태블릿, 노트북, PC, 그죠? 이 4대 가장 큰 이거 스마트 기기를 자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이게 눈 돌리는 순간 여기 막 즐비한데, 그죠? 얘네들을 잘 다루는 힘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의 귀속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미흡하니까. 전두엽이 아직 발달되는 단계인데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얘가 그 관심이 거기 꽂혀 있는데 안 하려고 할까요?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계속 끊임없이 토론하셔야 돼요. 아이랑.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를 해서 아이한테 자율적인
공감 형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스마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독서인 거죠. 비대면. 지금 아이들이 하잖아요.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건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스스로 하잖아요. 제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그 미션만 걸어놨는데 하잖아요. 비대면 독서 습관 만들기죠. 이거는 제가 프로젝트로 작년에 이틀 만에 그 10명을 모집했죠. 11명을. 근데 스스로 혼자서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고 증명하는 예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1000권이 내한테 보여지는 거에 들어있다.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도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책을 읽었어요 라고 증빙해 줄 수 있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블로그에 책을 쓰면.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아이는 되게 쉽게 쓰고 어떤 아이는 되게 어렵게 썼어요. 자, 어떻게 그거를 증빙해 주죠?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1000권이라는 책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이 아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3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네. 책은 쉽게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000권을 매일 봤는데. 독서를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책을, 그냥 뭐 좋아하고 싫은 개념이 없을 겁니다. 책을 그냥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밥 먹듯이 습관이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쓰기는, 네, 그냥 합니다. 다 무의식으로 저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저장. 제가 에릭 캔들 책을 또 여러 권 읽고, 한 5권 읽고, 에릭 캔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리뷰로요.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자동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말,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습관으로 넘어가는 거죠. 글을, 나 이걸 써야겠다. 바로 쓰는 거죠. 어떻게 쓰지? 서로는 어떻게 쓸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쭉. 왜? 연습을 3년 동안 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어떤 아이보다 월등한 글쓰기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계획된 거죠. 제가 지금 아까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3년 동안 시키려는 거죠, 지금 제가. 그것도 스스로. 자, 이걸 성공하면 전 장담합니다, 진짜. 저도 그래서 막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저도 요즘 매일 쓰잖아요. 글쓰기를.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해서 3년을 쓰면 이 아이는 벌써, 네,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 언어로. 우리는 이 언어를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돼요. 어디로 가려면? 네, 디지털 시대로 가려면. 이미 디지털 시대고 AI 로봇이 나옵니다. 이 AI 로봇과 대화를 하려면 디지털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책의 이해도 안 되는데 디지털 기기의 용어들은 잘 이해가 될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그걸 위해서라도 정말 지금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해력을 정말 높여야 됩니다. 독해력. 근데 어른이 왜 안 될까? 아까 말했죠. 다 잘려져 나가가지고 우리는 유언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뽀뽀하고 약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셔야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매일 반복하는 3년 동안 1000권입니다. 목표가.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독서. 제가 디지털 독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를 활용해서 글쓰기입니다. 그거를 조금 아이들한테 재밌게 해주려고 책 리뷰로 쓰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만약에 일기 쓰듯이 쓰잖아요. 네, 3년 가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네, 3달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백백하는 아이한테 스킨을 제가 오늘 쏘았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미끼를 던지면서 이제 3년을 가야 되는 거지. 얘를 끌고 계속, 네, 청고를 만들 때까지 따라오게 만드는 거죠. 독서는 스스로 읽는 읽기 독서, 읽고 쓰는 쓰기 독서, 읽고 말하는 토론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 3개를 다 가져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독서는 뭘까요? 기억에 남는 거. 네, 꾹꾹 담아 눌러야 됩니다. 네, 쓰기 독서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토론도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토론은. 그래서 쓰기 독서로 많이 채워야 됩니다. 꾹꾹 눌러 담아야 되는 거죠. 자동으로 분출될 수 있게끔. 자, 제가 목표한 거는 그겁니다. 1000권을 해서 어디를 하느냐.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거죠. 네, 이게 이름이 좋아서 리터러시죠. 진짜 어렵거든요. 무슨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디지털 용어를 배우는 거가. 그래서 발음도 안 들려요.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이를 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저희도 지금 플랫폼만 쓰잖아요. 이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노션도 이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비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로,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생산자이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산자가 돼서 뭔가를 창조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아이로 네,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정보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정보 속에서 빠지지 않고 나의 그 중심성을 지켜나가는 거, 이런 판단 능력도 전두엽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시작을 했고요. 자, 제가 급하게 빨리 달려온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거를 실행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메아리 돼서 이렇게 울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실행력을 발휘하니까 이게 좀 많이 다 나가는 것 같아요. 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미니 씨 창조자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누죠. 제가 초등학생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저학년은 제가 오늘도 센터에 가가지고 저학년을 자판을 치게를 했어요. 근데 재미없어 합니다. 재미는 애들도 있지만 재미없어 합니다. 왜냐면 힘들잖아요. 이게 잘 알지도 못하니까 독수리타법으로 이걸 한참 찾고 기억을 찾아야 되고 알을 찾아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다가 많은 양을 피자를 하라 그러면 애들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이제 쉽게 하고 재밌게 하는 아이들이 초등 1, 2, 3학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자, 고학년인데 이거를 부모가 이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리뷰를. 아니 그렇게 말고 너무 짧다. 아니 여기 느낀 점은 꼭 넣어라. 자 이렇게 이제 부모가 설계를 해주면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데 여기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고 저도 만약에 얘를 이제 코칭한다고 아니 이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 어떻게 될까요? 몇 달 할까요 이 아이? 3년 갈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못 갑니다. 저 간섭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저도 지금 아이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간섭 거의 안 하거든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여기 지금 터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하시는데도. 터치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빨리 그만두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터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걸 한 이유는 자기 조절력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시간을 관리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합니다. 근데 여기에 건드리면 이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제일 어려운 난코스 중학생 진짜 어렵습니다. 네, 중학생 다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거기는 다 끄덕끄덕하고 하겠대요. 알겠대요. 그리고 좋겠대요. 그렇지 괜찮지 하면 되겠지. 네 쉽네요. 그다음 소식이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다 동의는 다 받았어요. 하겠다고 괜찮대요. 말귀는 다 알아듣고 우리가 어렵지 않거든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왜 그럴까요? 바쁜 거죠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귀찮기도 하고 좋은 거는 알겠는데 책이 좋은 거 알겠는데 잘 안 읽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연습이 된 아이는 여기 좀 잘 와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 책을 좀 많이 봤던 아이는 너무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약한 아이는 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게 어렵잖아요. 이 쓰고 책을 다시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해주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안 쉬워요, 진짜. 어른도 해보세요. 어른들도 지금 하시다가 다 지금 못하세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 하니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은 목표가 달라요. 중학생은 제가 세운 중학생의 목표는 직업입니다. 진로 직업. 직업 탐구를 많이 해야 진학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직업 탐구를 하지 않으니까 진로 진학을 설계를 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가지고 네, 직업 진로를 네, 마인드맵 할 수 있도록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네, 독서 읽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아이는 분명히 고등학교 때 가서 말하지 않아도 독서를 하고 말하지 않아도 진학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만난 중,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부분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되게 어려워해요.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서 하느냐. 그런데 실제로 그 종합 전형에는 어떻게 돼 있죠? 탐구 보고서를 다 쓰라고 돼 있죠. 탐구 보고서 교과 연계해가지고 책을 읽으라고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안 맞아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랑 아이가 심화 계획을 짜고 공부해내서 성적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에 책은 당연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교육의 어려운 난제들이 지금 많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등학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은 나눠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디지털 기기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걸 좀 배워야 되겠어요. 디지털 기기를 배울 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 내가 이걸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걸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책을 가지고 하는 거죠. 책을 계속 보면서 네, 매일 필사를 하는 거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성인이 네, 점점 잘하고 싶어 해요. 점점 색도 내고 싶고 점점 그림도 놓고 싶고 점점 꾸미고 싶어 해요. 디지털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죠. 이게 매일 필사예요. 성인의 매일 필사. 네, 무리하게 이것도 안 되는데 이제 책 리뷰를 도전하시니까 어떻게 된다? 네, 몇 권 못 하시는 거죠. 며칠 못 하시는 거죠. 의지는 강하시고 네,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 필사 정말 좋습니다. 매일 필사. 그리고 이제 책 리뷰. 이 성인의 책 리뷰는 책을 좀 읽으시고 네, 디지털 교기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때 이걸 신청하시면 유지를 하시는데 그 레벨이 안 되는데 신청하시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대학생도 지금 하고 있는 리뷰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문의가 다 있어서 사실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원래 초등만 하고 지금도 초등만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문의가 자꾸 있으시고 중학생도 어떻게 안 될까요? 뭐 고등학생도 안 될까요?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도 사실 저는 초등생과 초등생 부모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까지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물어주셔서 비즈니스만은 좀 달라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성인은 그냥 책을 읽고 리뷰를 하는 방식의 어떤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거라면 여기 비즈니스만은 그거 플러스예요. 알파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 뭘 해야 되죠? 자기가 브랜딩 하려고 하는 디지털 세계, 디지털 여기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 기기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런 걸 컨설팅하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네, 좀 전문성 있는 상향으로 이제 지금은 스킨을 홈페이지용으로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리고 블로거 이런 네이밍도 다 설정을 하고요. 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책 리뷰 글쓰기 목표를 정해서 비즈니스가 잘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블로그를 지금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